너 이 팔찌 왜 너가 차고 있는 거야? 어디서 났어? 모르겠어요. 어린 적부터 손목에 착용하고 있었어요. 그 낡은 은팔찌 제 눈앞에 나타났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40년 전 제가 갓난아기 딸의 손목에 채워졌던 바로 그 팔찌였거든요. 반쪽만 남은 채로요. 제 이름은 한명자입니다. 올해 72,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식품 대기업 한성식품의 회장이죠. 사람들은 저를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입지전적 인물이라고들 했습니다. 재계에서 제 말 한마디면 수백억 원이 움직였고 임원들은 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화려한 성공 뒤에 제가 얼마나 텅 빈 인생을 살아왔는지를요. 가을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는데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CT 사진을 가리키며 뭐라 설명하고 있었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단어 몇 개만 선명하게 들렸죠. 췌장암, 사기, 전이, 6개월, 수술 불가능.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외로운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런 안도감 같은 거였죠.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등록된 번호가 없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보호자는 없다고, 가족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40년 전에 다 잃었다고요. 병원을 나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데 창밖 풍경이 참 멀게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나는 뭐였을까?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혼자 죽어가는구나. 회장실로 들어서자 비서실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따라 들어왔어요. 오늘 일정을 확인하려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당분간 회사 일은 부회장한테 맡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간병인을 구해달라고요. 비서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를 20년 넘게 보좌한 사람이라 제 말투만 들어도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암이 말기라고 이제 혼자서는 생활이 힘들 거라고요. 비서실장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기가 모시겠다고 회사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문 간병인을 구하라고 40대에서 50대 여성으로 경력이 많은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죠. 왜 그런 조건을 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 한구석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집은 서울 한남동 언덕 위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에요. 정원이 넓고 방도 여러 개지만 저 혼자 사는 집이라 항상 쥐 죽은 듯 조용했죠. 그날도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지만 집안은 여전히 냉기가 감돌았어요. 아무리 난방을 틀어도 이 집은 따뜻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 간병인 후보자를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봤죠. 45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깔끔한 남색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인상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였더라? 그녀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수진이라고 잘 부탁드린다고요. 저는 손짓해서 그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이력서를 훑어봤어요. 간병 경력 22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간호조무사 자격증까지 갖춘 전문가더군요. 경력도 화려했습니다. 대기업 회장님들, 유명 정치인들을 돌본 이력이 빼곡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력서 맨 위에 출생 연도가 적혀 있었는데 제 눈이 그곳에서 멈췄어요. 1979년생, 만 45세.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딸도 1979년생이었거든요. 만약 살아있다면 올해 꼭 저 나이였을 겁니다. 저는 이력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출생지 항목을 봤습니다. 미상 고아원 출신.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다시 봤어요. 그녀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애써 차분한 척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디서 자랐냐고요? 수진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아원이라고, 부천에 있는 은혜의 집이라는 곳이었다고요. 은혜의 집.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40년 전 제가 딸을 맡긴 곳이 바로 부천 은혜의 집이었거든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갈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친부모는 아냐고, 왜 고아원에 있었냐고요. 수진 씨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돌도 안 됐을 때 고아원 앞에 버려졌다고, 친부모가 누군지 평생 모르고 자랐다고요. 버려졌다는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버린 게 아니야. 내 딸을 지키려고 보낸 거였어.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친부모가 궁금했다고, 왜 자기를 버렸는지 원망도 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찾을 생각도 없다고, 어차피 자기를 버린 사람들인데 만나서 뭐 하겠냐고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어요. 물을 마시려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찻잔이 덜컥거렸죠. 수진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편찮으신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몸에 특별한 표시가 있냐고요. 수진 씨가 의아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냐고 묻는 눈빛이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수진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왼쪽 발목에 화상 자국이 있다고, 아기 때 뜨거운 물에 데어서 생긴 흉터라고 들었다고요. 왼쪽 발목, 화상 자국.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 딸도 똑같은 곳에 똑같은 상처가 있었거든요. 생후 6개월 때였어요. 제가 주방에서 국을 끓이다가 실수로 냄비를 엎질렀었죠. 뜨거운 국물이 아기 발목에 튀었고 저는 미친 듯이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었어요. 그날 밤 저는 딸을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우리 아기 다치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그때 생긴 흉터가 평생 남을 거라고 의사가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나서 그 흉터가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수진 씨가 갑자기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은팔찌를요. 낡고 색이 바랜 반쪽만 남은 은팔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 팔찌는 제가 40년 전에 딸한테 채워준 거였거든요. 원래는 한 쌍이었어요. 제 어머니가 물려주신 은팔찌였죠. 저는 그걸 반으로 잘랐습니다. 반쪽은 딸의 손목에, 반쪽은 제가 갖고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맞춰보자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40년 만에 그 반쪽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팔찌를 쓸어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 손목에 채워져 있었다고, 엄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라고 원장님이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평생 간직했다고, 이것만 보면 얼굴도 모르는 엄마 생각이 난다고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수진 씨의 얼굴이 물에 비친 달처럼 일렁거렸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제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꽁꽁 숨겨뒀던 것을 꺼냈어요. 은팔찌. 낡고 색바랜 반쪽만 남은 은팔찌. 수진 씨와 똑같은 것. 나머지 반쪽. 회장님, 그게.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팔찌를 그녀의 팔찌 옆에 가져다 댔어요. 딸깍.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두 개의 반쪽이 맞닿는 순간 완벽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빈틈없이 딱 맞아떨어지는 두 조각. 40년 동안 떨어져 있던 두 반쪽이 마침내 하나가 된 거죠. 수진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40년 전에 잃어버린 제 딸이 돌아온 거라는 걸요. 간병인이라는 이름으로요. 팔찌가 맞아떨어진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눈이 커진 채 자기 손목과 제 손목을 번갈아 봤어요.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두 개의 반쪽 팔찌를요. 저도 말을 잃었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딸을 다시 만나는 순간.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가 내 엄마라고, 40년 전에 어쩔 수 없이 널 보냈다고, 평생 너를 그리워했다고, 그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회장님이 똑같은 팔찌를 가지고 있냐고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거짓말을 했어요. 옛날에 시장에서 샀던 거라고, 워낙 흔한 디자인이라 우연히 똑같은 걸 산 것 같다고요. 수진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저 자기 팔찌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어요. 간병인으로 채용하겠다고 내일부터 출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수진이가 내 딸이 맞을까? 팔찌가 같다고, 나이가 같다고, 출신이 같다고 해서 확신할 수 있을까? 세상에 우연이란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걸요. 어쩌면 첫눈에 알아봤는지도 몰라요. 낯익은 느낌이 들었던 건 그 때문이었을 겁니다. 40년이 지나도 피는 속일 수 없나 봐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상자였죠. 뚜껑을 여는 순간 먼지 냄새와 함께 과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기 사진, 작은 옷, 젖병, 그리고 출생신고서 사본. 저는 떨리는 손으로 출생신고서를 펼쳤어요. 이름 한수진. 생년월일 1979년 3월 15일 맞았습니다. 오늘 본 이력서의 생일과 똑같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맞아, 내 딸이야. 수진이가 돌아온 거야. 하지만 바로 다음 생각이 무서웠어요. 그럼 이제 어떡하지? 진실을 말해야 할까? 40년 전에 널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보냈다고 말하면 저 아이가 믿어줄까?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해야 할까? 간병인과 환자로만 지내다가 제가 죽은 다음에 유산으로 진실을 전하는 게 나을까? 밤새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 씨가 출근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거든요. 수진 씨는 능숙하게 짐을 풀었습니다. 간병 도구들, 약품들, 깨끗한 시트와 수건들을 가방에서 꺼내 정리했어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사람답게 모든 동작이 능숙했습니다. 회장님, 우선 건강 상태부터 체크해야 할 것 같아요. 혈압 좀 재도 될까요? 저는 팔을 내밀었습니다.
수진 씨가 혈압계를 감고 측정했어요. 그녀의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원래 혈압이 높다고 약 먹고 있다고요. 수진 씨는 노트에 뭔가 적었습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세요? 아니, 잘 안 먹는 편이에요. 그럼 안 되죠. 제가 식단 관리도 할게요. 그녀가 주방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배달 음식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거나 아예 굶는 날이 많았거든요. 수진 씨가 한숨을 쉬며 돌아왔습니다. 장부터 봐야겠어요. 회장님, 좀 쉬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그녀가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려는데 저는 멈춰 세웠습니다. 기사 불러줄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걸어서 다녀올게요. 운동도 될 겸요. 수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녀가 골목길을 걸어 내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행복해 보였어요. 힘든 환경에서 자랐을 텐데 어쩜 저렇게 밝을까요? 1시간쯤 지나서 수진 씨가 돌아왔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가득 들고서요. 회장님, 제가 점심 해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무거나요. 그럼 제가 잘하는 걸로 할게요. 수진 씨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도마 소리, 물 흐르는 소리, 프라이팬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40년 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이 집에서 누군가 요리하는 소리를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40년 전이 떠올랐어요. 좁은 단칸방에서 저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요리를 했었죠. 젖병을 소독하고 이유식을 만들고 빨래를 삶고 그때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딸이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다 됐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식탁으로 가보니 소박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흰쌀밥,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집밥이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40년 만에 보는 집밥이었거든요. 왜 그러세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수진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요. 40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완벽한 간병인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제 상태를 체크하고 약 시간을 챙기고 새끼 식사를 정성껏 만들어줬습니다. 혈압, 혈당, 체온까지 꼼꼼히 기록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는 제 마음도 돌봐줬어요. 회장님, 날씨 좋은데 산책 나가실래요? 회장님, 이 드라마 재밌대요. 같이 볼까요? 회장님, 오늘 석양 정말 예쁘네요. 창문 좀 열어드릴게요. 사소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제겐 큰 위로가 됐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제 방에서 링거를 교체하고 있었어요. 암 통증이 심해져서 진통제를 링거로 맞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가족분들한테 연락은 안 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 없어요. 아예요? 네. 오래전에 다 잃었어요. 수진 씨의 얼굴에 슬픈 표정이 스쳤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면서도 외롭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들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가 철의 여인이었으니까 사람들이 감히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수진 씨는 달랐어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이제 제가 있잖아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그 작은 손을 잡아줬었죠. 이제는 그 손이 저를 잡아주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내 딸이라고 40년 동안 너를 그리워했다고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진실을 말했을 때 저 아이가 저를 거부할까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 씨의 손을 꼭 잡은 채로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40년 전에도 저런 달을 보며 딸을 그리워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딸이 제 곁에 있었어요. 간병인이라는 이름으로요. 아이러니했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맸는데 막상 만나니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간병인과 환자로 지내는 게 나을까? 적어도 이렇게라도 곁에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어요. 6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달빛이 제 주름진 얼굴을 비쳤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간이 없는데 자꾸 망설여지기만 했습니다. 수진 씨가 제 곁에 있는 밤이면 저는 자꾸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기억이었어요. 아니, 사실 잊으려고 한 적도 없었죠. 평생을 그 기억을 붙들고 살았으니까요. 1979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28살이었어요. 서울 변두리 판잣집 골목에서 살고 있었죠. 남편은 막노동판을 전전했습니다. 일이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돈을 벌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일이 없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은 술을 마셨어요. 값싼 소주를 병째 들이켰죠. 그리고 돌아와서 저를 때렸습니다. 이년아, 밥이 이게 뭐야?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밥상을 이따위로 차려?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이런 년을 만나서. 주먹이 날아왔어요. 발길질도 따라왔죠. 저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맞으면서도 한쪽 손으로는 요람을 꼭 감쌌어요. 그 안에 딸이 자고 있었거든요. 생후 9개월 된 수진이가요. 엄마가 지켜줄게. 괜찮아. 괜찮아. 저는 아기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등에 주먹이 꽂혀도 옆구리가 지니겨져도 저는 아기만 지켰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판잣집 틈새로 바람이 쌩쌩 들어왔어요. 연탄불을 피워도 방안이 따뜻해지지 않았죠. 수진이는 자주 감기에 걸렸습니다. 작은 몸으로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축 늘어져 있었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빌었습니다. 아기가 아프다고 병원비 좀 달라고요.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병원? 무슨 돈으로? 내가 돈을 찍어내나? 제발이요. 우리 수진이가 너무 아파요. 시끄러워. 감기쯤 알아서 낫는다. 그리고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남아있던 돈까지 싹 챙겨서요. 저는 아기를 안고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하다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의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기침이 심해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렸어요. 이러다 우리 아기가 죽는 거 아닐까? 저는 아기를 업고 뛰쳐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상관없었어요. 동네 보건소까지 맨발로 뛰었습니다.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진찰해줬어요. 폐렴 초기 단계라고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입원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항생제 주사를 맞춰야 해요. 얼마나 들어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하니까. 한 5만 원쯤? 5만 원. 당시 제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돈이었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빌었습니다. 돈은 나중에 갚을 테니 제발 아기만 살려달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병원 규정이 있어서요. 결국 저는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돈 없으면 아기도 치료 못 받는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업고 거리를 헤맸어요. 어디선가 돈을 구해야 했습니다. 친정? 이미 연락 끊긴 지 오래였어요. 제가 남편을 잘못 만났다고 의절하셨거든요. 친구들, 저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은행? 담보가 없었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골목 어귀에 전당포가 보였습니다. 낡은 간판이 붙어 있었죠. 귀금속고가 매입.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유일한 유산이었어요. 명자야, 이거 팔지 마라. 너한테 물려주고 너는 내 딸한테 물려줘라.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어요. 수진이한테 물려주려고 아껴뒀죠. 하지만 지금 수진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찌를 풀었어요. 그리고 전당포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팔찌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은 함량이 낮아. 3만 원 드릴게요. 네.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건데. 5만 원만 주세요. 제발이요. 안 돼. 3만 원 아니면 말고. 결국 3만 원을 받았습니다. 2만 원이 모자랐어요. 저는 또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식당 앞을 지나갔어요. 설거지 아르바이트 구함. 저는 망설이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한테 빌었어요. 당장 일하게 해달라고 하루 품삯을 선불로 달라고요. 사장님이 제 필사적인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오늘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면 2만 원 줄게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기를 돌봤어요. 병원비를 마련해서 수진이를 입원시켰습니다.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았죠. 다행히 수진이는 회복됐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기침도 멈추고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살았구나. 우리 아기가 살았구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밤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튼살로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앞으로 또 아기가 아플 텐데, 또 병원비가 필요할 텐데, 그럼 어떡하나요? 하지만 아무리 이래도 돈은 모이지 않았어요. 식당 일로 번 돈은 당장의 쌀값, 연탄값으로 다 나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술만 마시고 집에 돈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새벽 1시쯤이었을 겁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수진이가 울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제가 없으면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저는 요람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이가 자고 있었어요. 아니, 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저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차가웠어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수진아, 수진아. 저는 아기를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수진이가 가늘게 숨을 쉬었어요.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남편을 봤어요. 연탄불이 새빨갛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꽁꽁 닫혀 있었고요. 연탄가스였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쓰러져서 환기를 안 했던 거예요. 밀폐된 방에 연탄가스가 가득 찼고 수진이가 그걸 마신 겁니다. 저는 미친 듯이 아기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한겨울 찬바람을 쐬었습니다. 다행히 수진이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러다 우리 아기가 정말 죽는구나. 이 지옥 같은 집에서는 수진이를 지킬 수 없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이를 보내기로요. 아기를 지킬 수 있는 곳으로요. 며칠 뒤 저는 수진이를 안고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부천에 있는 은혜의 집이었어요.
원장 수녀님이 저를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수녀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제발 이야기 좀 맡아주세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저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어요. 돈도 없고 남편은 술만 마시고 집은 지옥이에요. 이러다 이 아기 죽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보다 더 나은 부모님한테 입양 보내주세요. 제발이요.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곳으로요. 수녀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절박함을 느꼈는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가정 찾아드릴게요. 그날이 1980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수진이를 보낸 날이었어요. 저는 아기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엄마는 널 버리는 게 아니야. 지키는 거야.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그리고 제 손목에서 은팔찌를 풀었어요. 반으로 잘랐습니다. 반쪽은 수진이 손목에 채워줬어요. 나머지 반쪽은 제가 가졌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자. 그때 이걸로 널 알아볼게. 수진이는 방글방글 웃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요. 저는 아기를 수녀님한테 건넸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왔어요. 돌아보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고아원 밖 계단에 주저앉아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적어도 수진이는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 후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아니, 이혼도 아니었어요. 그냥 도망쳤죠. 서울로 올라가서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일, 밤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잠은 하루에 3시간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버텼어요.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언젠가 수진이를 다시 데려오려면 제가 성공해야 했거든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어요. 20년이 지나자 식품 공장을 세웠습니다. 30년이 지나서는 대기업 한성식품 회장이 됐죠. 하지만 수진이는 찾지 못했습니다. 고아원에 찾아갔지만 이미 입양됐다고 했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요. 개인정보라면서요.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딸을 찾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수녀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이를 위해서 그냥 보내주세요. 결국 저는 그렇게 수진이를 잃었습니다. 40년 동안요. 그리고 이제 말기 암 선고를 받고서야 딸을 다시 만난 겁니다. 과거를 떠올리고 나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겁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회장님, 주무세요? 수진 씨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40년 전 제가 보낸 아기가 지금 중년 여자가 되어 저를 돌보고 있었어요. 세월이 참 야속했습니다. 벌써 일어났어요? 네. 회장님, 혈압 제하해서요. 수진 씨가 다가와 혈압계를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부드러웠어요. 혈압을 재고 체온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통증 때문이에요? 아니,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수진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셨어요? 옛날 생각이요. 좋은 기억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억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쁜 기억이었을까요? 40년 전 수진이를 보낸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날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딸을 살린 날이기도 했죠. 회장님, 아침 드셔야 해요. 제가 죽 끓였어요. 수진 씨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부축을 받아 식탁으로 갔어요. 따뜻한 호박죽이 김을 피우며 놓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좋아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수진이한테 해주려던 이유식 맛이 이랬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럴 기회가 없었죠. 왜 그러세요? 맛이 이상해요? 아니, 맛있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죽을 떠먹었습니다. 수진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아서 흐뭇하게 저를 바라봤어요. 그날부터 수진 씨는 더 세심하게 저를 돌봤습니다. 제가 잠을 못 자는 걸 알고는 밤에 따뜻한 우유를 끓여줬어요. 회장님, 이거 드시고 주무세요. 숙면에 도움돼요. 저는 우유를 받아 마셨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었어요. 수진 씨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없었다고 했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외롭지 않았어요? 수진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외로웠죠. 특히 명절 때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찾아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안아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 남아서 텅 빈 고아원을 지켰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돈을 벌겠다고 미친 듯이 일만 했죠. 딸은 혼자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엄마처럼 저를 아껴주셨거든요. 다른 언니, 오빠들도 가족처럼 지냈고요. 그래도 친엄마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보고 싶었죠? 어렸을 땐 엄마 꿈을 자주 꿨어요. 어떤 꿈이었어요? 엄마가 달려와서 저를 안아주는 꿈이요. 미안하다고, 이제 안 떠난다고 말하는 꿈.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꿈에서 깨면 엄마는 없었어요. 혼자였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여기 있다고, 40년 동안 너를 찾았다고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수진 씨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원망도 안 해요. 엄마도 어쩔 수 없었겠죠.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정이 있었다. 맞아요. 사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진실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매일 밤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저를 부축해서 거실로 나왔어요. 회장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정원 산책 나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에만 있으니 숨이 막혔거든요. 수진 씨의 부축을 받아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단풍이 붉게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수진 씨가 제 곁에 나란히 앉았어요. 회장님, 평생 이렇게 큰 집에서 사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젊었을 땐 판잣집에서 살았어요. 정말요? 네. 여기까지 오는데 40년 걸렸어요. 저는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힘들었어요. 아주 많이요. 하지만 성공하셨잖아요. 성공이라.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혼자였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생을 돈만 쫓아왔는데 돌아보니 곁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있잖아요.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저는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수진 씨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보낸 아기가 이렇게 자라서 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수진 씨, 네, 만약에 말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친엄마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글쎄요. 수진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막 화를 냈을 거예요. 왜 날 버렸냐고, 40년 동안 어디 있었냐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이해할 것 같아요.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만나면 뭐해요? 어차피 남처럼 지낼 텐데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남처럼 지낸다. 40년의 세월이 우리를 남으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근데 회장님은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수진 씨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돌려 정원만 바라봤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제 와서 만나면 뭐해요? 어차피 남처럼 지낼 텐데요.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죠. 4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와 딸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예전에 수진이가 아기였을 때 저는 달을 보며 노래를 불러줬었죠. 달림 달림 밝은 달림, 우리 수진이 예쁜 달림. 그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이 비쳤어요. 70대 노파의 얼굴이었죠. 수진 씨가 기억하는 엄마는 젊은 여자였을 거예요. 28살의 엄마. 하지만 지금 저는 늙고 병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딸 앞에 나타난다고 해서 딸이 저를 엄마로 받아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차라리 이대로 두는 게 나아. 간병인과 환자로 남는 게 더 편할 거야. 적어도 지금은 서로 편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진실을 말했다가 사이가 어색해지면 어떡하나요? 저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저를 찔러댔어요. 비겁하다고, 도망치지 말라고, 진실을 말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무서웠습니다. 딸을 잃는 게요. 4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또 잃을까 봐요. 다음 날 아침 수진 씨가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회장님,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항암제 맞으러 가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항암제를 맞았어요.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토하고 어지럽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수진 씨가 제 외투를 입혀줬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운전기사님도 대기시켜놨어요.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이게 제 일인걸요.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일이 아니라는 걸요. 수진 씨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졌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들 자기 삶을 살고 있었죠. 저처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처럼요. 회장님, 무슨 생각하세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삶이란 게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요. 왜요? 평생을 살아도 결국 혼자 가는 거잖아요.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안 가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말해야겠다고요. 더 늦기 전에요.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날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온몸이 아팠어요.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지끈거렸죠. 수진 씨가 제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줬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지만 지금은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일이요. 내일 말하자. 그렇게 생각하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잠들었을까요?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롭고 공격적인 목소리였어요. 당신이 새로운 간병인이에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고 경계하는 톤이었죠. 나, 한명자 회장 조카야. 한진우. 제 동생의 아들이었어요. 38살 한성식품 상무로 일하고 있었죠. 저는 진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남의 것을 탐내고 거짓말도 자주 했죠. 그런 진우가 왜 여기 왔을까요?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주무세요. 항암제 맞고 오셔서 많이 힘드세요. 항암제? 암이 얼마나 심한데? 진우의 목소리에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좋은 소식을 들은 것처럼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진우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뭐야? 간병인 주제에 여기서 뭘 하는 거야? 회장님을 돌보고 있어요. 돌본다고? 얼마 받고?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진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억지로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죠. 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진우와 수진 씨가 동시에 저를 봤어요. 진우는 수진 씨 앞에 서서 지갑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고모, 일어나셨어요? 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가짜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왜 왔어? 고모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걱정돼서 왔죠. 누가 그래? 회사에서 다들 수군거리던데요. 고모가 말기암이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입을 단속하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뭐? 고모, 이 간병인 믿어도 돼요? 진우가 수진 씨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요즘 간병인 사기꾼 많다잖아요. 노인네들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요.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우야, 말 조심해. 고모, 전 고모 걱정돼서 그래요.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진우가 수진 씨를 가리켰어요. 어디서 왔는지, 무슨 목적인지 확인해 봤어요? 그만해.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진우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수진 씨를 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창피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수진 씨, 방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회장님. 수진 씨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진우를 노려봤어요. 지금 뭐 한 거야? 고모, 전 진짜 걱정돼서. 거짓말하지 마. 내가 뭘 노리는지 나 다 알아.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내 유산이지? 고모, 무슨 말씀을. 솔직하게 말해. 내가 죽으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봤지?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답이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많지. 한성식품 지분만 해도 수천억이니까. 고모. 근데 내가 왜 그걸 받아야 하는데? 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 고모의 유일한 가족이잖아요. 가족? 저는 비웃었습니다. 너는 한 번도 나한테 가족처럼 대한 적 없어. 그냥 돈줄로 본 거지. 그건 명절 때도 안 왔어. 생일 때도 안 왔어. 그러다가 내가 암에 걸렸다니까 이제 나타났네? 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모, 전 정말. 나가.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렸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그리고 수진 씨한테 함부로 대하지도 마. 하지만 고모, 저 여자가 수상해요. 수상한 건 너야. 저는 진우를 똑바로 봤어요.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참견할 일 아니니까 꺼져.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현관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수진 씨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진 씨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왜 울어요? 아니에요. 안 울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진우 말은 신경 쓰지 마요. 원래 버릇없는 애예요. 회장님 혹시 폐가 되는 건 아닐까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조카분이 그러시잖아요. 제가 수상하다고. 그건 진우가 내 재산을 노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래도 수진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게 맞나 싶어요. 고아 출신에 돈도 없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40년 전 제가 보낸 딸이 이런 자격지심을 갖고 살고 있었어요. 저는 수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잘 들어요. 그녀가 저를 봤어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출신이 뭐가 중요해요? 당신은 20년 넘게 아픈 사람들을 돌봐왔잖아요. 하지만, 그리고 나한테는 당신이 필요해요. 진우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요.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제발 떠나지 마요. 내 곁에 있어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40년 전 딸을 보낼 때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보내지 않을 거예요.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진우가 이대로 물러날 리 없었거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유언장을 꺼내서 펼쳤습니다. 2년 전에 작성한 유언장이었죠. 한성식품 지분 및 전 재산을 조카 한진우에게 상속한다. 당시에는 진우밖에 없었어요. 혈육이라곤 진우가 유일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가 있었어요. 제 친딸이 돌아왔으니까요. 저는 유언장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이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까요? 수진이한테 전 재산을 물려준다고 쓸까요? 하지만 아직 진실을 말하지도 않았는데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했어요. 진실을 말하면 수진이가 받아줄까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40년 동안 버린 엄마라고 원망할까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저예요. 수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와요. 문이 열리고 수진 씨가 들어왔어요.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죠. 늦은 시간까지 깨어 계셔서 차 끓였어요. 고마워요. 저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대추차였어요. 달콤하고 따뜻했죠. 수진 씨가 제 책상을 봤습니다. 찢어진 유언장 조각들이 놓여 있었어요. 유언장을 다시 쓰시려고요? 네. 누구한테 물려주실 거예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아까 그 조카분한테 물려주실 거죠?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한테는 안 줄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요? 회장님한텐 가족이 없으시잖아요. 저는 수진 씨를 봤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한테 물려줄 거라고. 당신이 내 딸이니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저는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수진 씨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회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녀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빈 종이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써내려갔어요. 이수진에게. 하지만 그 다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진우가 또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창문을 닫았습니다. 6장 진실의 조각들. 다음 날 아침 수진 씨가 평소보다 늦게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죄송해요. 조금 늦었죠? 수진 씨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버스가 늦게 와서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수진 씨, 정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수진 씨가 억지로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점심을 먹은 후였습니다. 수진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급히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전화로는 제가 지금 가도 될까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요. 오세요. 30분 뒤 비서실장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비서실장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진 몇 장과 문서들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진 씨가 누군가와 만나는 사진이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상대는 낯선 남자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진우 상무가 사람을 시켜서 이수진 씨를 미행했습니다.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이걸 찾아냈습니다. 비서실장이 문서를 펼쳤어요. 그건 수진 씨의 금융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최근 2개월 동안 이수진 씨 계좌로 큰돈이 몇 차례 입금됐습니다. 얼마나요? 총 3천만 원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보낸 건데요? 그게 한진우 상무의 비자금 계좌에서 나간 돈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진우가 수진 씨한테 돈을 보냈다고요? 왜요? 한진우 상무가 이수진 씨를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 회장님을 감시하고 정보를 빼내라고 시킨 것 같습니다. 특히 유 원장 관련 정보를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설마. 수진 씨가 그럴 리 없어. 확실해요? 증거는 명확합니다. 입금 내역이 있고 만난 사진도 있고 그 사진 속 남자는 누구예요? 한진우 상무의 측근입니다.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저는 사진을 다시 봤어요. 수진 씨가 그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친한 사람처럼요.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진우가 꾸민 거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돈도 실제로 수진 씨 계좌에 들어갔고 만난 것도 사실이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일단 기다려봐요. 하지만 회장님, 저 여자가 위험할 수도. 조사는 계속하되 신고는 하지 마요. 비서실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손에 쥔 채로요. 수진아, 넌 정말 돈 때문에 온 거니? 40년 만에 만난 내 딸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거니?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식사를 준비했어요. 회장님, 저녁 드세요. 평소처럼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가 가짜처럼 들렸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 씨가 제 국그릇에 밥을 퍼담아 줬어요. 오늘은 소고기 미역국 끓였어요. 많이 드세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수진 씨, 네. 오늘 어디 다녀왔어요? 수진 씨가 동작을 멈췄습니다. 네. 아침에 늦게 온 거요. 어디 갔다 왔어요? 그냥 은행 좀 들렀다가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수진 씨는 카페에 있었거든요. 은행에서 뭐 했는데요? 그냥 통장 정리하고요. 수진 씨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누구 만났어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수진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냥 밥을 먹는 척 했죠. 하지만 한 숟가락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 씨 방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알겠어요. 내일 다시 만나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요?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 씨, 잠깐 나와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수진 씨가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어요. 솔직하게 말해요. 네. 당신 진우한테 돈 받았죠? 수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대답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수진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받았어요.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얼마요? 3천만 원이요. 왜 받았어요? 수진 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죄송해요, 회장님. 대답해요. 왜 받았냐고요? 동생 때문이에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게 동생이 하나 있어요.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동생이 병에 걸렸어요. 백혈병이요. 치료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진우한테 돈을 받은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돈을 주겠다고, 대신 회장님 정보를 알려달라고. 수진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전 어떻게 해도 돈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내 딸이 무릎 꿇고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도 결국 돈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40년 전 저처럼요. 그래서 뭘 알려줬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요. 거짓말 마요. 정말이에요. 돈은 받았지만 정보는 안 줬어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수진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너무 좋으셔서요.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진심으로 대해주시는데 배신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돌려드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수진 씨가 제 발을 붙잡고 울었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요. 회장님, 일어나라니까요. 수진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40년 전 제가 보낸 아기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동생 치료비 얼마나 필요해요? 네.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필요하냐고요. 5천만 원이요. 내일 비서실장한테 말해서 보내드릴게요. 수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제가 회장님을 배신하려 했는데 배신은 안 했잖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보를 안 줬다고 했죠? 그럼 배신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수진 씨,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어요. 내가 당신을 믿어요. 알겠어요? 수진 씨가 와락 제품에 안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제품에서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40년 동안 찾았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진우를 불렀습니다. 회사 회장실로요. 진우가 들어왔을 때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고모, 부르셨어요? 앉아. 진우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를 봤어요. 수진 씨한테 돈 줬지?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3천만 원. 내 비자금 계좌에서 나갔더라. 고모, 그건. 그만해.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이제 경고는 안 해.
마지막이야. 고모, 다시 한 번만 더 수진 씨한테 접근하면 너를 회사에서 쫓아낼 거야.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모, 저 여자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믿는 사람이야. 고모는 속고 계세요. 저 여자는 내가 속고 있는 거야, 진우야. 저는 그를 차갑게 봤어요.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마음도. 전고모 걱정돼서. 걱정은 됐어. 나가.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요즘 들어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통증도 심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의사는 말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반쪽 은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40년 동안 간직한 팔찌였죠. 저는 팔찌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말해야겠다고요. 더 늦기 전에요. 내일 수진이한테 모든 걸 말하겠어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수척해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서 가발을 써야 했죠. 오늘이야. 오늘 수진이한테 모든 걸 말할 거예요. 4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진이가 저를 받아줄까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거든요. 저는 서랍에서 은팔찌를 꺼냈습니다. 반쪽만 남은 팔찌를요.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낡은 상자도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40년 전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기였던 수진이 사진, 제가 젊었을 때 사진, 그리고 고아원 접수증.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수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죠. 저는 그녀를 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제 말하는 거야. 입을 열려는데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왔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심장이 조이는 것 같았어요. 수진 씨가 놀라며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팔에 기댔어요. 따뜻했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딸의 체온이었죠. 수진 씨가 저를 침대에 눕히고 약을 가져왔어요. 그녀의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이마를 쓰다듬고 물을 떠다주고 담요를 덮어줬죠. 꼭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이요. 아니, 지금은 딸이 엄마를 돌보고 있었지만요.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수진 씨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야. 지금 말해야 해. 그런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 진우였어요. 진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경찰 2명이 함께 왔더군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 씨가 제 팔을 부축했죠. 진우가 저를 보더니 비웃었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앞으로 나섰어요. 중년의 형사였습니다. 그가 수진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사기 혐의로 조사하겠다고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진우가 서류를 펼쳤어요. 그건 조작된 문서였습니다. 수진 씨가 저를 속이고 돈을 뜯어냈다는 내용이었죠.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증거처럼 보이게 만들어진 교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우는 계속 말했어요. 수진 씨가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간병인인 척하며 유언장을 바꾸려 했다고요. 형사가 수진 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행을 요청하는 손짓이었어요. 수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사기가 아니라고, 수진 씨는 제 딸이라고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형사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수진 씨는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40년 전 판잣집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가난해서 키울 수 없어서 고아원에 보냈다고, 그게 바로 수진이라고요. 손목에 팔찌를 풀었습니다. 반쪽 은팔찌를요. 그리고 수진 씨 손목을 가리켰어요. 그녀가 차고 있는 나머지 반쪽을요. 2개를 맞춰봤습니다. 딸깍. 완벽하게 하나가 됐어요. 40년 동안 떨어져 있던 2 조각이 다시 만난 겁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보냈다고, 평생 찾았다고요. 수진 씨가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낡은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죠. 아기였던 수진이 사진. 왼쪽 발목에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었어요. 고아원 접수증도 보여줬습니다. 1980년 1월 15일 부천 은혜의 집 한수진. 모든 게 일치했어요. 형사가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라는 표정이었죠. 진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진우를 돌아봤어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딸을 건드리려 했다고, 용서 못한다고요. 형사가 진우를 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허위 신고였냐고요.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서 있을 뿐이었죠. 경찰들이 나갔습니다. 진우도 따라 나갔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거실에 저와 수진 씨만 남았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수진 씨는 여전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은팔찌를 쥐고 있었죠. 저는 그녀를 봤어요.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2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진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나 봐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때 수진 씨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엎드렸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울고 있었던 거죠.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을 끌어안았어요. 40년 만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제 딸을 품에 안은 거예요. 수진이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기처럼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죠. 미안하다고, 보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진이도 대답했어요. 목이 맨 목소리로요. 그녀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으로요.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 한마디에 제 평생의 한이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석양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로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무서웠다고, 거부당할까 봐요.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엄마를 평생 기다렸다고요. 우리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수진이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40년 전에도 이런 날이 오길 꿈꿨었어요. 딸과 함께 밥을 먹는 날이요. 수진이가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소박한 집밥이었어요. 하지만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죠.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가끔씩 눈이 마주치면 웃었어요. 그렇게 첫 저녁을 함께 보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방까지 부축해줬어요. 침대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고 이마에 입을 맞춰줬습니다. 마치 제가 40년 전 수진이한테 했던 것처럼요. 그녀가 방을 나가려는데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이가 돌아봤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사랑한다고,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요. 수진이도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사랑한다고,
엄마를 만나서 행복하다고요.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딸이 옆방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진실을 밝힌 후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찾아왔어요. 제 몸 상태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통증이 심해지고 걷기도 힘들어졌죠.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항암 치료도 소용없다고 했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수진이가 제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쟤를 지킨 거였죠. 그녀는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저를 돌봤어요. 약 시간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몸을 닦아주고 40년 전 제가 아기 수진이한테 했던 것들을 이제 수진이가 저한테 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죠. 올해 첫눈이었어요. 수진이가 담요를 가져와 제 무릎에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눈 내리는 풍경을 봤습니다. 고요했어요. 평화로웠죠.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수진이 손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돌아봤어요. 그녀도 저를 봤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4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피는 속일 수 없었어요. 우리는 진짜 모녀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이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았어요. 새로 작성한 유언장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유언장에는 제 모든 재산을 수진이한테 물려준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한성식품 지분, 부동산 예금, 모든 것이요.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너무 많다고 받을 수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라고 딸이 받아야 한다고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은 원래 수진이 것이었어요. 40년 전에 함께 못 살았으니 이제라도 물려주고 싶었죠.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진우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요. 대신 회사에서 해고했다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했다고요. 진우는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욕심이 과했던 거죠. 며칠 뒤 비서실장이 찾아왔습니다. 진우가 결국 회사를 떠났다고 보고했어요. 다른 곳으로 이민 간다는 소문이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우한테도 나은 선택일 거예요. 비서실장이 수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이제 모든 직원이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친딸이라는 걸요. 처음에는 소란스러웠어요. 회사 안팎에서 수군거렸죠. 하지만 곧 잠잠해졌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고 저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니까요. 이제 수진이는 한성식품의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제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졌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식사도 거의 못했죠. 의사가 왔었어요. 진찰하고 나서 수진이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요. 수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겨우 3개월을 함께 보냈는데 벌써 이별해야 한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 운명이었으니까요. 수진이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앞에서는 웃으려고 애썼죠. 저는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침대 옆에 앉으라고요. 그녀가 제 옆에 앉았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죠. 수진이가 제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괜찮다고, 천천히 말하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행복했다고요. 마지막에 딸을 만나서요. 후회 없다고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죠.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수진이가 작은 트리를 가져왔어요. 제 침대 옆에 놓고 불을 켰습니다. 알록달록한 불빛이 어두운 방을 밝혔어요. 수진이가 캐럴을 불러줬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요. 저는 눈을 감고 들었어요. 40년 전 제가 수진이한테 자장가를 불러줬었죠. 이제는 수진이가 저한테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어요. 노래가 끝나고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물을 참으며요.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했어요. 사랑한다고요. 수진이도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사랑한다고 엄마라고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마침내 제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40년 전 판잣집 꿈이었어요. 하지만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춥지도 않았죠. 제가 젊었고 수진이는 아기였어요. 저는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아기가 웃었어요. 방글방글 웃으며 제 볼을 만졌죠. 행복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엄마가 항상 너를 지켜줄 거라고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진이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제 손을 꼭 잡은 채로요. 밤새 지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어요. 마지막으로 그 얼굴을 눈에 담았습니다. 수진이가 제가 깨어난 걸 알아챘어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저도 웃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뜨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후회 없었어요. 딸과 함께 보낸 마지막 3개월이 제 평생보다 더 소중했으니까요. 수진이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저는 천천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어둠이었어요. 1년 후, 수진이는 한성식품 회장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생각하며 열심히 배웠어요. 임원들도 차츰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회사를 지켰어요. 그리고 더 크게 키웠죠. 그녀는 가끔 제 묘소를 찾아왔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 일, 일상 이야기, 그리고 감사의 말을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묘소에 왔을 때 손목에는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어요. 2개의 반쪽을 이어붙인 완전한 팔찌였습니다. 4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그 팔찌요. 수진이는 팔찌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만나서 행복했다고요. 짧았지만 진짜 가족이 돼서 감사했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엄마가 물려준 것들을 잘 지킬 거라고요.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수진이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둥둥 떠 있었죠. 수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사랑한다고, 엄마라고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쓰다듬어주는 것처럼요. 수진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듯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쯤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묘비에 손을 얹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어요.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이가 묘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엄마가 물려준 사랑과 함께하는요.